네. 오늘 질문은 몇 개인지 먼저 확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오승근님 이따 인사하시는 예, 이따 할 때 인사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스마트 창답 답변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회축제가 내일이잖아요. 5회 축제를 뭘로 할까 지금 공모하고 있다가 스마트 창답을 지금 5회 축제로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의응답 방식을 하나 만들어내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과정 관련입니다. 관주의보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 재료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문을 통한 훈련과 상황을 통한 훈련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훈련 재료, 그 다음에 지문과 상황. 그러니까 지문이라는 것을 더 상위 개념으로 묶어보면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데이터가 이 지문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 속에다가 어떤 정보를 개발자가 있는 거죠. 상황 개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포맷, 정형 포맷과 비정형 포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료 구분, 정형성 포맷, 비정형성 포맷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럼 훈련 재료에는 뭐가 있을까? 관주의보라는 말은 결국 우리의 사고를 개발하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 질문을 훈련 재료냐 훈련 방법이냐라고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재료라면 요 두 가지를 말해요. 훈련 재료로는 요 두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크게 이것도 이제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눠져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요거는 형식성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요 두 개지만, 그 다음에 재료를 만약에 다른 형태로 본다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시 분류해 본다면, 그 인간이 남겨놓은 재료를 한번 나눠보세요. 인류의 유산이라는 재료가 있고, 인류의 유산적, 그 다음에 자연적 유산, 인류적 유산, 자연적 유산, 이렇게도 나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나눌 때 텍스트 기반, 그 다음에 음성 기반, 영상 기반,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형식을 가지고 나눌 수가 있다는 건데, 일단은 이 기준을 써보자는 거예요. 형식성으로만. 그럼 훈련 재료라는 말은 요걸 말해요. 그럼 여기서 묻는 것은 재료였을까요? 방법이었을까요? 근데 재료로 나오고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그거를 훈련하는 방법이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문을 통한 훈련과 상황을 통한 훈련의 차이점 뭔가, 이것은 차이점을 묻는 거잖아요. 둘의 비교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묻는 거는 재료는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여기는 관주의보 능력을 이 문제가 요것이 없었을 때 다른 사람은, 자 봐봐요. 요렇게 놔뒀을 때 사람은 이 사이에다 뭘 넣게 될까요? 대부분. 여기 훈련? 방법일까요? 재료일까요? 대부분 다 방법을 묻죠. 그냥 그 방법 안에 이제 방법 하부에 들어가면 이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대체로 여기는 방법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방법으로 바꿔줄게요. 방법.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나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훈련 방법에서 사용하게 되는 재료 중에 재료를 통합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훈련 방법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훈련 방법에는 결국은 생각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거를 그 역사적 입장에서 역사적 입장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현재 전 세계적인 입장을 본다면 동양이 쓰고 있는 방법, 서양이 쓰고 있는 방법, 지금 생각해보세요. 모든 인류가 가장 좋은 방법을 쓰려고 그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양권에서 쓰는 방법이 지금 암기, 암송이죠. 암송. 이게 동양권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필기라는 방법이 있는데 일본이 쓰는 방식이죠. 두 번째 서양권이 쓰는 방법이 토론. 이제 유대인을 어디로 넣어야 되냐 하는데 이제 워낙 다르니까 유대권을 하나 따로 만들어 볼게요. 원래 분류상으로는 안 맞는데 유대권이 질문, 토론을 씁니다. 그럼 이제 이걸 보시면 이걸 이제 이 효과를 보려면 노벨상으로 측정을 한번 해본다고 그랬죠. 노벨상으로 보면 총 노벨상 약 900개 중에 이쪽 암기 암송에서 노벨상이 이게 다 합쳐서 이거는 하나로 합쳐볼게요. 암송 쪽 우리는 이제 평화상 하나죠. 한국이. 여기는 중국 같은 경우 총 노벨상 20개, 10개입니다. 암송 방법이에요. 국가적 방법입니다. 필기는 노벨상 20개입니다. 서양권을 다 그냥 통틀어서 노벨상 600개 정도 됩니다. 유대권은 총 노벨상이 약 250개, 200여 개. 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구 비례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여기가 지금 인구가 1,500만이라고요. 여기가 약 30억 명. 여기가 1억 3천 명. 여기가 중국이 13억 정도. 이게 중국입니다. 그러면 노벨상 1,500만 명을 13억으로 끌어올리면 15억 정도로 끌어올리면 여기가 1,500, 1억 5천에 2천, 15억에 2만 개. 중국 대비 중국과 비교했을 때 2만 개. 서양과 비교했을 때 30억이니까 서양 비교 4만 개. 그 다음에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이 15억이죠. 1억 5천에 2천 개. 아니구나. 1억 5천 개, 2천 개, 15억이 2만 개. 1억 5천 200개 1,500만 1억 5천 2천 개네요. 여기는 그런 거 맞나요? 유대인이 1,500만 명인데 1,500만 명에 200개고 1억 5천에 10개였잖아요. 20개였죠. 여기가 일본이 2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에 20개니까 여기가 20개입니다. 20개인데 여기는 10배이고 그렇죠. 예. 100배. 100배죠. 100배. 10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비교를 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국이 10개일 때, 유대인은 2만 개래. 유대인, 자, 1억 5천 2천 개, 15억이 2만 개, 30억이면 4만 개구나. 여기가 4만 개네. 서양 비교하면 4만 개 똑같죠? 30억이니까. 30억이니까. 예. 600개일 때, 서양이 30억 명에 600개일 때, 유대인은 30억이 된다면, 유대인이 30억이 된다면, 1억 5천이면 2천, 15억이면 2만, 30억이면 4만. 4만 맞죠? 그 다음에 중국 비교는 1억 5천에 2천, 15억에 2만이구나. 15억에.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리해보면 일본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노벨상은 어마어마한 거죠. 인구 수로 봤을 때. 그러면 결국 훈련 방법으로 봤을 때 뭐가 가장 낫느냐? 질문과 토론 이 방식이 가장 낫더라. 이유는 뭐냐? 질문은 어렸을 때부터 쓸 수 있고 토론은 10세 이상이 돼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10세 이내의 모든 인간의 지성이 세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으로 세팅화되고 그 다음에 토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서양은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는 책 읽어주고 밖에 없거든요. 서양에 여기 하나 더 넣는다면 독서. 책 읽어주기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읽는 것이 아니고 읽어주기면 책을 읽어주면 뭐라고 해요? 네, 독서지도입니다. 어쨌든 정보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러니까 독서지도, 독서라는 개념으로 해서 서양권은 요 두 가지를 씁니다. 유대권은 요걸 써요. 요걸 이쪽으로 빼놓을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현재까지는 이 훈련 방법으로는 요게 가장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뛰어난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올리원이라고 해볼게요. 올리원으로 간다면 여기에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제일 최종 방법인데요. 그게 실현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방법이 바로 설계가 있어요. 요건 최종입니다. 가장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 현실적으로 당장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죠. 시련을 겪으면 그때부터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포기 내지는 도전. 도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고를 제일 많이 해요. 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누가 깡패가 너 내일 몇 시에 내가 찾아가서 너 집안 어떻게 해버릴 거야?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온통 어때요?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시련이 오게 되면. 도전 아니면 좌절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99%가 좌절을 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1%가 도전을 하게 되는데 역사에 위대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않고 그 아웃사이더로서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이 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요. 어렸을 때 부모를 떠나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위대한 사람들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세요. 대부분 다 어렸을 때 부모와 독립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삶에서 정말 끊임없는 시련을 당합니다. 인류 역사의 제일 큰 제국을 다스렸던 징기스칸. 정말로 그 삶을 보면 이게 삶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책 한 권 안 읽고도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한 사고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실패자가 많아. 네, 이 방법. 그래서 설계 방식을 쓰는 거죠. 예, 정보의 설계 방식은 질문 방식에 비해서 적게는 2배, 많게는 수십 배의 효과를 갖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정보를 체계화시키는 설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고를 유발시킵니다. 더 좋은 것은 설계의 결과로 해서 문명적 지식을 갖게 됩니다. 예, 이거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올리원 인재들은 이게 새로운 창조적인 사고 방식을 개발하는 방식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패턴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재료를 보면 정형성 포맷하고 비정형성 포맷이 있어요. 정형성 포맷에는 대체로 지문자료, 글자료죠. 그 다음에 게임자료가 있습니다. 지문자료, 게임자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영상자료 들어가겠죠. 요즘엔 거의 영상자료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음성자료도 많습니다. 강의가 거의 음성이죠. 이런 것들이 대체로 정형성 포맷이에요. 즉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 비정형성 포맷은 사회 환경과 자연 환경이 있어요. 이것은 좀 비정형성이죠. 이제 제도는 정형성이지만 그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수없이 많은 사회적 상황은 비정형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비교를 해보면 지문자료가 영상자료에 비해서 여기는 완성도가 높아요. 생각할 거리가 별로 없어. 영상자료는 그냥 여러분 영상 다큐들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책 수십 권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체계를 잘 잡아놔. 이미지랑 모든 정보를 잘 제공해. 생각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돼. 지문자료는요, 읽으면서 여러분 해봤죠? 어려운 지문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 영상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거 많던가요? 별로 없어요. 예. 영상 보면서 이해 안 돼. 영화 같은 경우, 행간 뛰어가기가 많으니까, 방금 저거 어째서 저랬지? 이건 이제 그런 경우는 일부러 감독의 작전상 그러는데, 다큐라든 이런 정보는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죠. 텔레비전 저거 읽으면서 저게 단어부터 몰라가지고 헤매요. 근데 그림을 딱 보여주니까 바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자료가 제일 생각하지 않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활용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와 사고방식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영상 자료는 먼저 지문 자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작 자료가 있어요. 제작 자료는 다시 그 사용되는 데이터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구성하는 재구성 자료가 있어요. 지문 자료는 그대로 가져오죠. 자막으로 가져옵니다. 영상 자료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변수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훨씬 더 사고를 많이 하게 만드는 종류입니다. 근데 문제는 분석을 안 하는 거죠. 편하게 잘 봐버려. 편하게 잘 봐버립니다. 영상을 학습 도구로 쓴다면 정말 뛰어난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문 자료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 이 선형성입니다. 문장의 논리적 구조를 따라서 따라가는. 예, 그래서 여기는 상상이 많이 개입이 돼요. 원희 해석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상상 활동이 많이 진행되죠. 이 문제는 뭐냐면 글을 읽을 때 문장을 보고 단어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떠요. 자, 여러분 해보세요. 길을 가다가 큰 빌딩을 보았다. 모여있는 사람이 다 물어봐. 각자 적어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63 수준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100층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시골 애들은 큰 건물이라고 해봐야 마을에서 제일 큰 건물 생각하고. 상상이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상에서는 어때요? 큰 건물 그러면 큰 건물 모양이 63이든 뭐 딱
제시가 돼버려. 더 이상 상상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이래서 상상 활동이 자극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상 활동의 자극을 문제는 뭐냐면 이 주관적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문서로 전달됐을 때 생기는 그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부적 설명을 또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문 자료가 있고, 이제 게임 자료가 재미성이 있죠. 재미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측 활동이에요. 상당히 사고를 많이 하게 만들죠. 여기는 상상을 잘 안 해도 되지만 이건 예측 안 하면 게임이 진행이 안 돼. 장기 바둑. 다음 수 어떻게 둘래? 내가 두고 나서 상대방이 두니까 아차 틀렸네 물러. 이거는 이제 장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미 머릿속으로 두고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계산하는 게 앞에 내다보는 수란 말이야. 상당히 이 게임 자료가 예측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정보가 없다는 거죠. 장기를 뭐 10년 뒀다 해서 인생을 알겠습니까? 사회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기호 자료예요. 이게 수학 기호 그리고 언어 기호 등이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도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것도 게임하고 유사하긴 한데 얘도 문제점은 뭐냐? 생각은 많이 하는데 정보는 없어요. 여러분 수학을 한 100년을 했다 칩시다. 그럼 사회를 어떻게 알아요? 인생을 행복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 기호.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아니 언어 기호라기보다는 기호학이죠. 그냥 기호 학문인데 수학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언어는 이쪽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자료는 강연 자료, 그 다음에 녹음 자료. 음성 자료도 영상하고 비슷하게 자막만 재료가 없을 뿐이지 음성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 언어 활동, 지문 활동하고 좀 비슷합니다.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긴 하지만 상상 활동으로 주로 가게 되죠. 단지 지문보다는 좀 쉽게 전달된다는 차원에서. 이게 바로 정형성 자료. 자, 그럼 이걸 뭘로 쓸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교육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먼저 글자료, 책을 읽게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강연을 하고 이걸 게임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수학은 예측용으로 쓰고 영상 자료를 보충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용해서 사고훈련 자료로 쓰는 거죠. 근데 영상 자료를 쓸 때는 설계 작업이 들어가지 않는 한 사고가 되어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래서 이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주면 텍스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정보의 재료입니다. 마지막 사회환경하고 자연환경은 이거는 뭐 질서는 숨어 있지만 우리가 질서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 거는 숨은 질서를 탐구. 사회환경은 한 가지 제도적 환경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환경이 있어요. 제도 하에서 사람들의 움직임, 활동적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환경은 제도적 환경은 파악하기가 쉬워요. 제도를 찾아내면 법적 근거 제도를 찾아내면 금방 이해돼요. 활동적 환경은 제도가 없어. 이거는 이제 심리적, 인간의 심리적 근거라든지 이 욕구적 근거 이런 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연환경은 다시 나눠서 크게 물리적 환경하고 그 다음에 생물학 환경 둘로 나눠져요.
물리적 환경은 이거는 이제 생명이 없는 것이고 이거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둘로 나눠지면서 이 안에도 물리적 환경은 이 네 가지 힘을 근거로 힘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중력, 자기력, 핵력, 그 다음에 양력. 이 네 가지 힘이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질서가 돼요. 생물학 환경의 핵심은 유전자의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체의 욕구. 이 두 가지가 생물학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비정형성 분명.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탐구하는 것은 이런 근본적인 요소를 알아야 생명체 세계를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게 나눠지는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쓴 재료는 정형과 비정형 같이 저기 토론과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료라는 것은 뭐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문 자료를 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 지문을 암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다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자료가 바로 비정형성 포맷들이죠. 이 자료를 가지고 다루게 되면 답이 금방 없잖아. 제도적 포맷은 답이 있죠. 규정에. 이건 답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재료와 방법으로 나누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교과목 같은 거는 네. 정형성이라고. 정형성이죠. 네. 인터넷 그런 정보는 기준이. 아니요, 인터넷 정보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정형성이에요. 단지 그거는 여기서 영상 자료다, 유튜브 자료는 영상 자료다 그러면 영상 자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강의는 음성 자료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텍스트는 지문 자료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이런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 빠진 거 있는데 예술 자료, 이제 음악이나 미술 자료가 있죠. 그건 제가 안 넣었는데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상의 모든 것이 운영이 됩니다. 교과목은 너무 지문 자료에만 제한된 경우. 그렇죠. 지문에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서 이제 지문에 그림도 들어가고 도표도 들어가고 이제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면서 이제 영상이 막 믹싱이 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은 요걸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은 교수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수법이 되고, 근데 현재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재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교수법이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그림 나오죠. 네. 자, 이게 바로 스마트 창답입니다.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 이 질문을 지금 답이 나왔죠. 이렇게 제가 해줬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번 1000명에 가서 이 질문을 물어보세요. 답을 어떻게 하는지. 재밌는 게임 아니에요? 이 질문을 사회명사들에게 가서 한번 자율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네. 자기 견해 하나만 얘기하고. 지금 이거는 견해가 아니죠. 그야말로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다 담고 있는 답변이에요. 이렇게 답변해 줄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권위나 명예가 있어서 답변을 하나 해줬는데 객관적인 답이 아니고 객관적인 답 중에서 하나만 이런 걸 해줬다면 여러분 인생을 거기다 걸게 되죠. 저는 그런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연에 가서 강연 듣고 나서 동기부여 엄청 받았는데 답변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사람 자신의 주관적 답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 인생을 건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